이 담긴 일본의 전시 시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겠다고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이 군함도 얘기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김성환의 뉴스 소다 일본의 군함도 역사 왜곡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시사의 진행자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군함도 문제는 이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이때 논란이 좀 세게 있었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1, 2년 만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네. 일본이 공식적으로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 이렇게 밝힌 게 7년 전입니다. 2013년입니다. 벌써 7년 됐나요? 네. 근데 그때 군함도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시도했던 건 아니고요. 예. 명분은 이거예요. 메이지 혁명 이후에 일본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기에 만들었던 시설들. 그러니까 당시에는 28개 시설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설들은 근대 문화유산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 문화유산이다. 그렇죠. 예. 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거니까 세계 문화유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 그걸 좀 등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움직임이 당시에 일었었고요. 그래서 이때 나가사키 조선소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군함도라고 부르는 미쓰비시 해저 탄광이 거기 안에 포함이 돼 있었던 겁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한꺼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었는데 일부는 또 빠지기도 했고 실제로 등재된 거는 한 23곳 정도가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산업혁명기에 만들었던 유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또 다르잖아요. 절대 아니죠. 예. 일본이 산업혁명만 해서 그리고 이제 경제발전만 한 게 아니라 제국주의의 길로 나서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침략을 당한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역사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인류 보편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 비춰볼 때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등재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국제노동기구 같은 경우에도 강제 노동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인정한 바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등재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도 우리 정부가 이거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본이 이제 여론에 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게 그러면은 강제 노동 사실도 함께 그 설명을 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가 등록 여부를 심사를 할 때 주변국가들이 반대를 하니까 시설 전체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일본 시설 전체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방안.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산업혁명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점, 또 그게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고 하는 점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함께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등재 결정문 주석으로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일본 측이 또 위원회 회원국들 앞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서 강제 노역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정보센터 등을 만들어서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정보센터 등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하겠다. 네, 그러니까 정보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일종의 역사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들긴 만들었지만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이거 하느라고 다른 분들에게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합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야 되는 게 의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게 등재가 됐습니까? 등재가 됐죠. 예. 등재가 됐는데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뭐 전시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예. 도쿄 신주쿠에 있는 총무성 제2청사 별관에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설치를 하고 그걸 일반에 공개를 했어요. 네. 원래는 지난 3월에 개관을 할 예정이었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폐장이 됐다가 2달 만에 다시 문을 연 건데 막상 가서 보니까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해서 산업유산 23곳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일제가 강제 동원을 해서 조선인들을 노역을 시켰다고 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등록 경위를 설명하는 연표 끝부분에만 작게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영상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영상에 군함도와 관련해서 일본인 사람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즈키 후미오라는 사람이 증언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네. 당시에 집단 따돌림이 있었느냐 조선인을 상대로 해서 아니 귀여워해줬지 손가락질은 안 당했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 채찍질이 혹시 있었느냐. 강제 노역하면서 일 안 하면 막 채찍질을 했다고 하는 증언도 있었거든요. 네. 노동을 시켜야 하는데 무슨 채찍질을 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돈은 잘 받았느냐. 네.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는 증언도 있었거든요. 잘 받았다. 돈 떼어 먹었으면 그냥 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군함도에서 두부 가기를 했다는 일본인은 조선인들이 우유를 정기적으로 배달시켜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뒤에 또 소개할 시간이 있겠지만 당시에 조선인들이 거의 먹지를 못하고 노동에 시달렸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유까지 배달시켜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포함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를 제때 정확하게 받았다고 하는 대만인의 말도 소개하고 월급 봉투를 전시를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한국에서 만든 영화 군함도 보셨죠? 네.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이 영화를 보고 화가 났다. 모두 거짓말이라고 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증언으로 담아서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권고했던 사항들, 이거 이행하라고 했던 사항들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보센터를 도쿄에다 만든 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군함도에 가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가고 네. 한국인들 중에서도 군함도 가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군함도에 대한 역사를 어디다가 지금 알려야 됩니까? 군함도에서 알려줘야 하는 게 맞죠. 네. 거기에 전시관을 만들든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정보센터를 군함도에 굳이 안 만든 거예요. 안 만들고 도쿄에 만든 것도 한 100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거기다 만든 것도 사실 의도가 불순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걸 전시관 형태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정보센터라고 이름 지은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시관으로 만들면 그거에 대한 역사를 쫙 설명해야 되는데 일본 주장은 이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시관이 아니고 네. 전문가 연구시설인 싱크탱크 형태로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것도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부적절한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유산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하니까 2015년 등재를 할 때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라. 네. 당사국과 대화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는데 일본은 무시를 하고 지금 그냥 자기들 가는 대로 강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 안 지켰으면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 취소하는 게 이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지만 세계문화유산위원회라고 하는 게 각국이 다 참여를 하잖아요. 참여를 해서 또 국가의 이익이 충돌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측이 반대하고 강력하게 반발하면 한번 지정한 것을 다시 취소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예. 한동안 군함도라는 섬의 존재를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 당시에 7년 전에 그 일본이 이런 걸 등재시킨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고 영화도 나왔고 또 많은 방송 프로그램 통해서 뭐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뭐 거기서 인터뷰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군함도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뭐 한 시간이 모자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나가사키항에서 한 남서쪽으로 17km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뭐 바위 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암석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곳에다가 일종의 이제 석탄을 캐낼 수 있는 광산을 만들어요. 근데 주변에 파도가 많이 치니까 그 주변을 둘러싸고 파도가 넘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일본 해군 전함을 닮았네. 네. 그래서 군함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명은 하시마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1937년 일본이 2차 중일전쟁을 벌이게 되잖아요. 그 이듬해 38년도에 전시체제에 들어갑니다. 그때 국가 총동원령을 발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전시체제에 들어가면 당연히 석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조선소를 또 운영을 해야 되기도 하고 철도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조선인과 중국인을 데려갑니다. 근데 그냥 데려간 게 아니라 일부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서 데려가고 네. 일부는 강제로 끌고 갑니다. 이때 조선인 한 500에서 한 800명 정도가 여기서 일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군함도의 해저 탄광은 거의 생지옥이었다고 해요. 일본에 그러니까요. 탄광이 많지 않았는데 네. 왜 뭐 육지에 탄광이 뭐 일본 전체가 섬이긴 하지만 본토에 탄광이 그렇게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힘들게 탄을 캤겠습니까? 그러니까 탄이 일본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저 탄광을 개발하면서까지 하니까 그 해저 탄광에서 탄을 캐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닷물도 들어오고 깊이가 한 1m 정도, 1km 정도 달했다고 해요. 탄광 내부 온도가 45도를 넘나들었다고 하고요. 굉장히 탄을 그 갱을 좁게 뚫어가지고 한 12시간 정도를 거의 누워있다시피 하면서 탄을 캐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들이 석탄가루를 들이마셔서 폐병에 걸리기도 했고요. 가스가 폭발하거나 탄광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희생 끝에 또 나중에는 해방 이후에 이분들이 돌아오시다가 또 돌아오지도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기도 했었잖아요. 도망치려고 하다가 예.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는 분들도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걸 그냥 일본이 저렇게 역사도 왜곡하고 함부로 날뛰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둘 수는 없는데 우리 정부 어떤 또 대응이라도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그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를 하고 강력히 항의를 했고요. 유네스코에 일본의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11월에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되거든요. 이 회의를 또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제사회에 지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여론조도 펼치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다고 해서 금방 뭐 일본 측이 태도를 바꿀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까지 그게 여러 가지 해왔던 행동들을 반추해 보면 쉽게 안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이건 뭐 작년에 우리 수출 규제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는 한데요. 일본의 극우 세력의 우경화 움직임하고 뭐 맥락이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일본회의라고 하는 일본 극우 단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베 총리를 비롯한 아베 내각의 상당수가 그 일본회의라고 하는 극우 단체에 소속돼 있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일본의 이렇게 극우 세력의 움직임은 역사를 다시 새로 쓰려고 하는 움직임은 9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초에 아시다시피 역사 교과서 왜곡 움직임이 나타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독도는 우리 땅이니 우리 땅이지만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일본의 패전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겠다. 일본의 역사, 국민들의 자긍심을 키워주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역사 왜곡을 계속하는 거니까 쉽게 이 움직임을 바꿀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취할 수 있을까요? 또 해야 될까요? 이게 계속 뭐 우리 입장에서는 독일 사례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독일이 유대인 그 살해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죄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에도 똑같은 군함도와 비슷한 광산 시설들이 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독일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강제 노역은 독일 최대 제조업 공장 안에서 특히 잔인하게 이루어졌다. 유대인이 살해됐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거든요. 네.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독일은 저렇게 하는지 한번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역사를 왜곡한다고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의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우리 위상이 네.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김성환 씨와 함께